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사연 많은 미혼모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으로 줄곧 엄마와 함께 살았었죠.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신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빠도 엄마도 모두 좋았으니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께서 언성을 높여 싸우는 일을 자주 목격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엉엉 울고 계셨습니다. 너무 작고 여린 엄마가 다 무너져서 울던 그 모습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어린 나이에 저는 엄마가 살려면 아빠와 이혼하는 게 맞다는 걸 느꼈고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이혼한 후 엄마의 건강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죠. 원래는 그 작고 여린 몸으로 저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일을 하셨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 엄마는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상함에 병원을 가보셨고 어려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엄마는 초등학생이었던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주야, 엄마가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래야 우리 연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것도 사주는 건데 엄마가 조금 아프네? 그래서 당분간은 일을 못하거든. 연주가 조금 이해해 줄래? 엄마, 아파? 어디가 얼만큼 아픈데? 조금 아픈 거야. 좋아질 거야. 엄마가 지금은 돈이 별로 없어서 예쁜 거 많이 못 사줄 것 같은데 괜찮아? 응, 알겠어. 근데 엄마 많이 아픈 거 아니지? 그럼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몸이 성치 않으셔서 병원 생활을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딸 자식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중학생이 된 후 엄마의 몸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셨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엄마가 제 곁을 떠날까 너무 무서웠어요. 말할 힘도 없으셨으면서 늘 제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던 엄마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고작 제 나이 14살에 엄마께서 지병을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던 게 아빠와 반대하는 결혼을 하시면서 가족들과 모두 연을 끊고 사셨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저를 찾아오는 친인척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아빠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죠. 저는 자연스레 보육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낯설었고 무서웠어요. 전 이곳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마음을 주고 함께하던 동생들이 하루아침에 어디론가 입양을 가버려 아픈 이별을 자꾸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어떤 이별이든 아프고 힘들지만 마음 둘 곳 없는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주는 동생들이 그렇게 하나둘 떠나니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입양의 기회는 당연히 없었고 꿈도 꾸지 않은 채 그곳에서 외롭게 살았어요. 한참 어린 동생들과 지내며 나름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들며 지냈죠. 제게 부모님은 없지만 많은 동생들은 있었으니까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참 외롭고 쓸쓸했고 또래 친구들을 보면 늘 부러웠어요. 부모님이 다 있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사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죠. 제가 두 번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커졌어요. 가족 여부를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건지 저 같은 고아는 주눅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소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얘들아, 이거 가방 어때?
내가 완전 갖고 싶던 건데 아빠가 사줬다. 완전 잘 어울려. 부럽다. 우리 아빠는 생일 아니면 선물 안 주는데. 연주 너희 아빠는? 너희 아빠도 선물 자주 사주셔? 아니, 우리 아빠도 잘 안 사주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연주 집에만 놀러 못 가봤는데 초대 좀 해줘봐. 궁금하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연주 너희 집 가서 숙제할까? 아니. 엄마가 집에 계셔서 허락받아야 해. 그리고 집에 친구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원래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출 게 점점 많아지고 숨기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했죠. 친구들에게 보육원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구구절절 어떻게 고아가 된 건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니까 걸리면 안 된다는 강박에 저는 꽤 철저하게 친구들을 속였어요. 그렇다 보니 깊게 마음을 두는 친구도 없었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뭔가 친구들이 저를 두고 뒷말을 하는 것도 느껴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하긴 했겠죠. 매번 뭔가 속이는 느낌이 들었을 테고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어린 친구들도 느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고 저는 그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웃고 떠들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나름의 보살핌을 받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저는 보육원에서 나가 홀로서기를 해야 했어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시지만 당장 무슨 일이든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고 공과금이 뭔지도 모르는 제게 홀로서기는 꽤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주 작은 원룸이지만 그래도 제가 살 집이 생겼었고 사회에 나가 보잘것없는 아르바이트지만 일을 하며 제 돈을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적은 돈을 벌어서 월세 내고 공과금과 같은 고정 지출을 모두 낸 후 남은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사니까 힘들지만서도 참 뿌듯했어요. 다만 누군가와 소통도 없이 고립되어 사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온종일 일하는 거 외에는 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 나이 25살이 끝나갈 무렵 한 남자를 만났죠. 이성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이런 감정 자체가 처음이라서 너무 생소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게 막힘없이 다가오는 이 남자를 밀어내기는 싫은데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은 저에 대해 너무 잘 알았고 이해를 많이 해줬어요. 늘 외로움에 사무쳐 있던 제게 그 남자는 너무 따뜻했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그 사람은 본인도 없는 살림에 제게 한없이 베풀어주기만 했었죠. 늘 제가 우선이었고 저를 웃게 해주려 노력도 참 많이 해줬어요. 거기다가 저랑 사연이 비슷해서 마음이 더 잘 통했고 서로 외로움이 가장 아프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연주야, 내가 이제서야 말하는 건데 사실 나도 부모님 없어. 왜 없냐면 나 버리고 도망가셨거든.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그게 사실이야? 그럼 여태 어떻게 산 거야? 나처럼 보육원에 간 것도 아니잖아. 부모님이랑 살던 집에서 혼자 살았어. 그 집 하나 두고 도망 나가셨거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내가 딱 성인이 되니까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놨더라.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급하게 원룸 구해서 독립한 거야. 여태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떠났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 짐작가는 건 두 분이 워낙 안 맞았었고 각자 외도도 하셨거든. 그래서 뭐 각자 살겠다고 합의하에 나 버리고 간 게 아닌가 싶어.
너무하네. 나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래서 나는 연주 널 보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잘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막 그래. 대충 사연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아픈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지니 그 사람은 제게 속내를 털어놓고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상 사연이 살짝 다른 것 외에는 둘 다 어린 나이부터 외롭게 혼자 살았다는 동질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더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좋았고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다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이 부족한 저희 두 사람이 너무 앞만 보고 사랑해서인지 너무 빠르게 아이가 찾아왔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간 돈을 벌어두긴 했으나 살림을 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는데 아이까지 키울 자신은 없었죠. 그러나 제 뱃속에 생긴 생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애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나 할 말 있는데 자꾸 생리를 안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2줄이 나온 거야.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병원까지 가봤는데 임신이 맞대. 뭐? 임신이라고? 아, 임신이래. 왜 싫어? 싫다기보다는 당황스러운 거지.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아기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지? 우리 그럴 수 있잖아. 맞지? 난 사실 무서웠거든. 당신이 아기 지우라고 할까봐. 우리 아기인데 지우긴 왜 지워.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지. 우선 집부터 합치고 각자 모은 돈 좀 합쳐서 어떻게든 해보자. 애아빠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으나 이어 아주 든든한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었고 무섭지만 믿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저도 애아빠도 각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집을 빼버리고 애아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쪽도 원룸이지만 방 사이즈가 컸고 분리형이라 아무래도 살기에는 그쪽이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집을 빼고 받은 보증금과 제가 모아둔 2천만 원 남짓의 돈은 애아빠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경제관념이 뛰어났고 현명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가자는 애아빠 말에 그 집으로 들어가서 우선 몇 달이라도 살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애아빠와 살림을 합치고 작은 집이지만 나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더러 몸이 힘드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나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볍게라도 일을 해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었고 둘이 벌어서 모으니 제법 돈이 빨리 모이는 듯 했죠. 당장은 너무 없는 살림이고 부족한 게 많지만 애아빠도 저도 뚝심이 있고 악바리 근성이 있기 때문에 뱃속에 아이 하나 굶기지 않고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요. 27주쯤 되었을 때부터 애아빠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잘하지 않고 매일 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그 술자리에는 모르는 여성들도 있었죠. 처음 한두 번은 말로 잘 타이르고 그러지 말라고 했으나 빈도수가 늘어나더니 결국 언성을 높여 싸우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러냐고. 곧 있으면 우리 꼼꼼히 태어날 건데 갑자기 이렇게 철없이 굴면 어떡해? 임신한 나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일도 안 하고 술 마시면서 놀 때야? 아씨 짜증나게. 너는 왜 나만 보면 떽떽거리고 잔소리를 하냐? 네가 엄마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이야 열받게. 나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어? 당신 힘든 거 내가 몰라? 노는 것도 좋고 다 좋다고. 근데 일은 해야 할 거 아냐.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퍼질러 자다가 밤만 되면 술 마시러 나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데?
야, 너 한마디만 더 해봐. 막말로 너도 그 뱃속에 애새끼도 다 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열받게 하면 너희 둘 다 버리고 잠수 타버린다. 뭐?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됐어. 나도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돈 내놔. 당신 불안해서 돈 못 맡기겠으니까 내 돈 줘. 어쩌냐? 네 돈 하나도 없는데. 그거 내가 투자 좀 했는데 말아먹었거든. 우리 재산이 아마 영원일걸?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쩌려고 그래 대체? 왜 그러냐고. 당장 내일 모레면 꼼꼼히 태어날 건데 정말 왜 그러냐고. 애아빠는 점점 변하다 못해 저희 두 사람의 전 재산으로 돈놀이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처참하게 망했죠. 이렇게 싸우는 빈도수가 늘어나다 결국 애아빠는 만삭인 제게 손찌검까지 했고 제게 말도 없이 살던 집을 빼버렸습니다. 결국 만삭인 배를 부여잡고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서 그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돈도 없고 오갈 곳도 없어 너무 막막하던 저는 길바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사람도 애아빠고 남편이라고 믿고 돈을 다 맡긴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죠. 이후 미혼모 쉼터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애아빠의 소식을 찾아보려 했으나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살 자신이 없었고 막막했어요. 그러나 이 극한 상황에 이악 물고 진통 다 겪어가며 낳은 제 딸아이를 보면 전 살아야 했습니다. 저 하나 믿고 이 세상에 나와준 딸아이를 제가 지켜주고 싶었죠. 미혼모 쉼터에서 생활을 하며 간간히 일을 했고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으나 아이와 어떻게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습니다. 고작 이런 엄마라서 너무 미안했어요. 해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 저와는 다르게 부모 사랑 듬뿍 주며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아이와 살 집도 없어 미혼모 쉼터의 작은 방에서 아이와 둘이 사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옆방에 있던 미혼모 동생과 친해져서 서로를 배려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야간 시간에 일을 할 거라 그 시간대에 동생이 제 딸을 함께 봐주었고 반대로 오전에는 그 동생이 일을 해서 제가 아이를 함께 봐주었죠. 이렇게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 공동 육아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미혼모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혼자 육아해야 하는 건 솔직히 상관이 없었는데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이만 보자니 생계 유지가 쉽지 않았고 생계 유지를 하자니 아이를 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라 이게 가장 힘들었죠. 거기다가 너무 작은 딸아이를 두고 나오는 게 발길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엄마라서 남들보다 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그러던 중 미혼모 쉼터에서 나와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무슨 숙박업소가 아니기에 쭉 장기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나와야 했고 너무 형편없는 집이지만 작은 원룸을 구해 아이와 살게 되었죠.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끼니나 제대로 챙겨주면 다행일 정도로 형편없는 엄마인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독립을 한 후의 삶은 처참했어요.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맡길 돈도 없었기에 함께해야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모차 하나 살 돈도 없는 형편이라 애를 안고 업고 다니며 이리저리 일자리를 구했으나 하나같이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어요. 아기가 정말 순해서 울고 보채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같이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저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미혼모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든요. 누가 일터에 애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합니까? 막말로 그쪽이 사장이면 애 달고 나오는 직원을 뽑겠어요? 혼자 나오는 직원을 뽑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가세요.
아, 사장님, 제발요. 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왜 그래요, 불편하게. 나도 돈 주고 사람 부리는 입장인데 사정 다 봐주면서 눈치 보며 직원 뽑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만하고 나가세요. 아니면 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던가요. 그렇게 혼자 못 키울 거면 애 아빠한테 보내지. 왜 고집 부려서 둘 다 힘들게 삽니까? 제가 일자리를 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능력도 없으면서 애를 왜 데리고 있냐는 말이었어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애도 힘든 건데 애 아빠한테 보내라고 말이죠. 물론 저들은 사정을 모르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들으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일자리를 매일같이 구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나마 모아둔 돈도 거의 다 떨어져가는 상황이었죠. 저는 굶어도 괜찮은데 딸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픈 게 매일 밤 잠든 딸아이를 보며 소리도 못 내고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참 많이 울었죠. 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 정확하게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제발 누가 제게 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있으면 아이라도 맡기고 일을 했을 텐데, 제게 딸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이 현실이 참 아팠죠. 그러던 중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걸 찾자마자 저는 아침 일찍부터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자리는 제가 꼭 해야 했기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향했죠.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초행길에 골목이 많아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리저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던 찰나 골목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막 흔들었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할아버지! 배고파. 네?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제 말 들리세요? 살려줘. 골목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는 행색도 좋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면접 시간이 다가와서 당장 가야 했죠. 잠깐 고민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가면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선 구급차와 경찰을 급하게 부른 후 급히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생수와 삼각김밥을 사왔어요. 저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뭘 많이 사드릴 수도 없었죠. 그렇게 사와서는 힘이 없어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할아버지를 온몸으로 부축하며 겨우 골목에 기대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사왔어요. 우선 이것부터 드세요. 그리고 저도 상황이 좋지 못하거든요. 지금 면접 가는 길이라 얼른 가봐야 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가볼게요. 구급차랑 경찰 불렀으니까 5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꼭 여기 가만히 계셔야 해요. 고맙네. 자네 전화번호랑 이름 좀 써주고 가게. 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괜찮으니까 천천히 드시고 계세요. 사람들 오면 도움 꼭 받으시고요. 얼른 적고 가게. 면접 시간이 촉박해서 너무 초조했는데 자꾸 연락처와 이름을 적으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어드리고 저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촉박했던 시간은 어느덧 늦어버렸고 뛰고 또 뛰어도 달라지는 것 없이 면접 시간을 초과해서 도착했죠. 저는 너무 간절했기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근처에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제발 면접 봐주세요. 제발요. 이미 다른 분이 먼저 오셔서 면접 받고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러게 시간을 딱 맞춰서 오셔야지. 이렇게 면접 시간 하나 엄수를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뭘 믿고 뽑겠어요?
아, 사장님, 제발요. 정말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 글쎄,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만하고 가세요. 그렇게 면접도 못 보고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대체 누굴 도운 걸까? 저는 또 제 탓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착하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착했다고, 왜 그랬을까 싶었죠. 이때가 정말 막막했던 게 남은 잔고가 고작 17만 원 돈이었고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딸아이랑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앞날이 걱정되어선 라면 한 개로 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면을 쪼개고 쪼개서 끓여 먹고 물을 많이 넣고 끓인 싱거운 국물로 배를 채우며 살았죠. 이 당시에 삶이 너무 막막하니까 잠든 애를 두고 야간에라도 나가서 일을 해볼까,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애가 아직 어리기도 했고 그다지 안전한 아파트도 아니라서 혹시라도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웠습니다. 애 아빠한테 돈만 다 맡기지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텐데 라는 후회도 들었고 그냥 멍청한 제 자신을 한없이 탓했지요. 제가 이렇게 못나서 딸아이가 고생하는 것도 너무 미안했고 작은 원룸에 답답하게 내내 갇혀있는 것도 너무 미안했어요. 워낙 집이 작고 방음이 좋은 편도 아니라서 애가 밤에 울면 옆집이고 앞집이고 다 찾아와서 막 욕도 하고 언성도 높이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너지는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마음껏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하고 장난감도 사주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엄마라고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싶었죠. 상황이 이렇게 극한 상황이 되니까 아이를 낳지 말 걸 후회도 했습니다. 저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도 우리 딸 낳을 것이만 딸아이를 생각하면 이런 능력 없는 엄마한테 태어나게 만든 게 너무 미안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리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엄마라서 너무 미안해. 우리 리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엄마가 그러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 딸. 매일 이렇게 딸아이에게 사과를 하며 지냈고 이날도 여느 때처럼 울고 보채는 딸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에 미안하다며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온 겁니다. 저희 모녀가 사는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조금 무서웠죠. 가끔 찾아온다고 해봤자 아이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찾아오는 옆집, 앞집 남자들이라 선뜻 문을 열어주기 힘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일세. 문 좀 열어보게나. 네? 누구세요? 나한테 준 삼각김밥이랑 물 갚으러 왔으니까 문 좀 열어보게나.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대낮에 저희 집을 찾아온 사람은 길가에 쓰러져 계셨던 할아버지셨죠. 제 면접을 망치게 했던 장본인이라 제가 많이 원망하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너무 말끔한 차림으로 건장한 남자 둘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행색이 좋지 않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순간 저는 반가운 반 신기한 반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렸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셨고 함께 온 남자들의 손에는 과일부터 시작해서 한우에 아기 옷과 온갖 먹거리들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서 그런지 손에 들린 과일과 한우가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늘 너무나도 배고팠거든요. 배고픔을 뒤로하고 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께 들은 얘기는 아주 놀라웠어요. 저번에 얼핏 봐도 아주 예쁘더니 딸내미가 아주 인형이네. 아니 할아버지,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자네는 그날 내가 노숙자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노리고 와서는 폭행을 하고 지갑에 핸드폰까지 다 뺏기고 쓰러져 있었지. 사람들도 참 나쁜 게 꽤 오랜 시간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도 날 돕지 않더라고. 그런데 나는 뭐 몸도 못 가누겠고 딱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자네가 날 도와준 거네.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래, 그런 자네에게 꼭 보답하겠노라 싶어 연락처랑 이름을 물어봤었잖아. 내가 정신 차리고 치료받고 하면서 자네에 대해 알아보니 딱 해도 이렇게 딱 할 수가 없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애를 혼자 어떻게 키우겠어. 안 그래? 그리고 알아보니 그날도 급하게 면접 가던 길이었는데 날 도왔다는 걸 알고 내가 참 감동했네. 네, 뭐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네를 도울 차례니까 앞으로의 삶은 걱정 말게나.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 애엄마가 애까지 없고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네를 구해주는 게 말이 쉽나? 난 정말 감동했네. 그날 만난 할아버지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며 알고 보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의 회장님이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를 높여주셨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얼떨떨해서 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마치신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 말씀을 하셨죠. 제 모든 사정을 알고 오셔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이와 함께 안정적이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솔직히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가장 원하던 게 일자리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단순히 일자리를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요식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셨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본점 하나를 내주시며 앞으로 평생 본점을 운영하며 아이와 함께 넉넉히 먹고 살라고 하셨죠. 그리고 본점을 운영하는 이상 할아버지와의 연도 끊어지지 않을 테니 앞으로는 친할아버지라 생각하고 힘들면 힘들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소통하며 지내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꿈만 같고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진심인 거예요? 저 그 본점이라는 거 죽을 때까지 평생 제가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가족도 없이 애를 어떻게 키워? 애는 원래 다 같이 모두가 함께 키우는 거야. 앞으로 네 할애비다 생각하고 지금처럼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래. 알겠지? 정말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네가 인품이 좋아서 생긴 일이니까 너무 감사할 필요도 없어. 그저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야. 너한테 본점을 맡긴 이유도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다. 기대하마. 네, 그럼요. 저 이악 물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신 거 보답해야죠.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라. 너는 좀 이기적이게 살아도 괜찮겠어. 할아버지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완벽하게 저를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운영하게 된 가게 근처로 이사까지 도와주셔서 딸아이와 드디어 집다운 집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었죠. 집 자체가 분에 넘쳐서 평생 제가 살아볼 수도 없는 집인데 기꺼이 내주셨고 거기에 제가 일하는 동안 딸아이를 봐줄 베이비시터와 가정부까지 고용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가게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해하며 그래도 이건 과분하다고 밀어내면 할아버지는 그러셨죠.
의사 말이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면접을 못 보고 집에 돌아와서 내 코가 석자인데 뭔 짓을 한 건가 싶었고 이대로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엄청 후회를 했었죠. 심지어 할아버지 원망까지 했는데 그런 할아버지는 제 평생 하나도 누려보지 못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선물을 해주셔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을 했었는데 본인 같아도 도와줘 놓고 후회했을 거라고 그건 이기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 살아야 하고 애를 키워야 하는 엄마라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 주셨어요. 제 10대, 20대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아픈 시간들의 연속이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당장 통장 잔고가 17만 원이라 아이랑 굶어 죽을까봐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또 버텼던 제가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고 정말 좋은 집에서 가정부와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해서 팔자 편하게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정부까지는 고용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았는데 가게에서 온종일 힘들게 일했으니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딸아이와 온전하게 보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훌륭하고 멋졌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하지만 제 인생은 그야말로 로또 1등이 약 100번 정도 당첨되는 정도의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은 가게도 자리를 잡았고 모든 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어렸던 딸아이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행복한 건 딸아이에게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우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걸 돈 걱정 없이 다 해줄 수 있는 엄마라서 행복합니다. 여전히 회장님과는 할아버지라 부르며 사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시고 저희 딸내미를 손녀딸로 생각해 주시고 이것저것 얼마나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외로운 저희 모녀에게 너무 든든한 할아버지가 생겨서 명절에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있어요. 회장님은 제게 할아버지 같기도 하지만 아버지 같기도 한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셨냐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 본 제 모습은 언뜻 봐도 배고파 보였다고 해요. 아이를 아기띠도 없이 손으로 안고 업고 물과 삼각김밥을 사들고 와서 바닥에 주저없이 무릎 꿇고 할아버지를 일으키는 모습에서 꼭 보답해야지 싶으셨는데 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수록 마음이 아프셨다네요. 할아버지도 어려서부터 참 없이 컸는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사는 제게 뭐든 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할아버지를 그때 그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저와 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돈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숨막히게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애아빠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솔직히 생각도 안 나고 살고 있었던 터라 많이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연주 맞니?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 무슨 일이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 들었어. 왜 전화했냐고. 연주 너 나 미운 거 알고 원망하는 것도 아는데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늦었지만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너 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연락했지? 왜? 너무 잘 나가니까 배 아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옆에 있고 싶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다시 살아?
재혼을 할 거면 내 수준에 맞는 남자랑 재혼해서 살지 않을까? 너도 참 뻔뻔하다. 나랑 리아 그렇게 힘들게 살 때는 모른 척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미친놈.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니까. 내가 너보다 더 어렸어, 나쁜 놈아.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너 같은 놈한테 원망 쏟을 가치도 못 느끼겠다. 웃기게도 애아빠는 저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달리고 가게까지 찾아왔었습니다. 딱 겉보기에도 망나니 같아 보였는데 혹시 몰라 할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뒷조사를 좀 해보니 여전히 돈놀이를 하는 망나니였죠. 어쩌면 그때 그렇게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슬펐습니다. 저는 몰라도 본인 딸인데 어쩜 저렇게 모질게 정도 안 주고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이런 감정을 느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애아빠의 지속적인 집착과 괴롭힘에 그냥 깔끔하게 신고를 했고 그 이후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게 연락 한 번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만해야죠. 딱 지금처럼만 딸아이와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조금씩 할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오래 저희 모녀 곁에 있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사연을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벼랑 끝에 아슬아슬 서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해결책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